그러면 이제 오늘은 303페이지에 주식회사 3일 패션의 장부 조회와 정보 회계 정보 분석에 관한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부에는 말이죠,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면은 여기를 물어볼 거예요. 주요부가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물어보거나 주요부인 것을 찾아라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장부는요, 이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을 주요부라고 합니다.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을 주요부라고 하고요. 이 주요부에서 모두 어떻게 돼요? 다른 보조 장부들이 파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분계에 의해서 현금 출납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입장 매출장이라는 것은 매입 매출점표에 입력하는 그 분계에 의해서 매입장 매출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받으러움 기입장, 지급어음 기입장도 분계하면서 우리 전표 입력하면서 자금 관리 해주잖아요. F3 눌러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받으러움 기입장, 지급어음 기입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주요부 두 개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표를 인쇄하는 기능을 우리가 전표 출력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표 출력 기능은 위에 있는 인쇄 메뉴 눌러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결제란이라든가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고요. 우리 앞에서 우리가 이게 출력에 관해서 공부한 적이 있죠. 또 분계장이라는 장부 우리 보신 적 있어요. 분계장을 지금 소개하는 거고, 총계정 원장 이것도 우리가 오늘 한번 조회를 많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 매입 매출장 이런 것이 이런 장부들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행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부들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죠. 수행 1번을 보시면 당기 중 외상 매출금 상환액은 총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외상 매출금의 상환액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상 매입이군요. 예, 외상 매입. 자, 외상 매입은 부채죠. 부채, 그쵸? 외상 매입은 부채예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 부채는 부채가 외상 매입이 발생하면 여기서 대변에 기록할 것이고, 외상 매입금 계정 대변에 기입할 것이고, 발생하면은요, 상환 갚으면 차변에 기록하겠죠. 이 판단을 우리가 잘 정확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외상매입금 계정에 계정별 원장을 가든지 총계정 원장을 가든지, 아니면 시산표를 가든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외상매입금은 부채이므로 외상매입이 발생은 대변에서 발생하고, 외상매입금을 상환한다, 이거 갚은 것은 차변에 기록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총계정 원장을 보든 계정별 원장을 보든 시산표를 보든 단기라는 건 뭐예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자, 그러면 세 개를 다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계정 원장 보고, 계정별 원장도 보고, 시산표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한번 조회해 볼까요? 여러분 3일 패션으로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장부 중에 총계정 원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총계정 원장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은요, 총계정 원장은 월별, 일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월별은 1년 12달 거를 다 보는 거고, 일별은 여기다 내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을 기간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1년치 전부니까 굳이 일별에 와서 이거 입력할 필요가 있겠나요? 그냥 월별 누르면 1년 다 보이겠죠? 네. 그리고 계정 과목도 외상매입금을 여기서 콕 찍어서 조회할 수도 있고 그냥 엔터 치면 여기에 모든 계정 과목이 다 나옵니다. 그 어느 방법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엔터. 예, 여기서 외상매입금을 찾아도 되겠죠. 여기 지금 다 보이니까.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조금 이게 보이는 순서가 자산, 부채, 자본 이런 순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산 다 건너가서 여기 부채, 외상매입금 딱. 외상매입금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예, 장부가 좀 훤해요. 예, 우리가 자료를 매달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외상매입금의 지금 총계정 원장을 보시면 전기 2월, 네, 전기에서 넘어온 2월이 4,466만 2천 원이 있었고 6월 달에는 1,000만 원을 갚았네요. 그리고 9월 달에 4,500만 원의 외상매입금이 발생했군요.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단기 중에 외상매입금 상환액이 총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답이죠. 1,000만 원입니다. 차변을 볼 것인가 대변을 볼 것인가 이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이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 자, 그러면 계정별 원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 닫아주시고 계정별 원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계정별 원장 클릭해 볼까요? 네. 자, 계정별 원장에서는 기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1월 엔터 12월 엔터 하면 12월 말일은 자동 입력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정 과목을 외상매입금만 콕 찍을 수도 있고 모두 볼 수도 있고 이번에는 콕 찍어 볼까요? 자,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외상을 검색해 보세요. 251번 외상매입금에서 엔터. 뒤에서도 251을 그냥 입력하시면 외상매입금 여기도 외상매입금 여기도 외상매입금. 예. 그리고 금액은 전체 하면은 외상매입금 하나에 대해서만 지금 보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계정 과목을 그냥 빈 곳에다 놓고 엔터 쳤으면 아까 조금 전에 총계정 원장처럼 여기 101번 현금부터 쫙 나온다는 것이죠. 자, 외상매입금 보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총계정 원장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차변, 대변 요걸 보실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전기 2월 대변에 4,466만 2천 원 이거는 2018년도에서 기말에 넘어온 것이고 6월 달에 1,000만 원 신사숙녀의 외상매입금 반제라고 이렇게 적용까지 볼 수 있네요. 1,000만 원을 갚았다. 반제는 상환했다. 그 다음에 9월 10일 날은 원피스를 데일리룩으로부터 4,5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입금에 대변에 기록했겠죠. 차변 대변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여기 있는 누계 1,000만 원이 상환된 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단기 중에 외상매입금 발생액은 얼마입니까? 하면 여러분 얼마라고 답해야 될까요? 4,500입니다. 라고 답해야죠. 4,500만 원. 8,900이 아닙니다. 왜냐? 전기 2월 이거는 단기에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전기 2월 빼야죠. 단기에 발생한 거는 8966000이 아니라 전기 2월을 차감한 9월 달에 발생한 요것만 단기에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외에도 이런 자료는 합잔에서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 한번 열어볼까요? 1년이니까 12월 31일로 입력하면 이게 1년치예요. 그러면 외상매입금이니까 부채 쪽에 있겠죠. 그래서 유동부채 외상매입금을 콕 찍어보면은 차변합계, 대변합계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외상매입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은 대변에 기록하고 상환, 갚는 건 차변에 기록하는 거죠. 차변의 합계가 1,000만 원이죠. 그래서 1,000만 원을 상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대변에 있는 8966200은 단기에 발생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에 이월된 것도 저기에는 포함됐어요. 예, 그래서 전기 이월된 것까지 보려면은 그것을 구분해서 보려면 계정별 원장을 보거나 총계정 원장을 봐야 월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으니까 알 수 있고, 합산에는 전기 이월된 거 다 통쳐가지고 합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상매입금의 상환이라는 것은 전기 이월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다 했죠. 1,000만 원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장부조회를 두루두루 무얼 찾아라 그러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요 판단이 원래는 가능해야 돼요. 근데 AT 시험에서는요, 걱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이제 그 처음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장부를 아예 딱 찍어줍니다. 예. 어디에서 뭘 찾아라.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없는데 전산회계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전산회계 시험의 패턴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과거에 제가 지금 전산회계 시험 동향을 지금 멀리 한 지가 이 AT 시험으로 바꾼 뒤부터니까 한 4년 정도 됐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떻게 추체하는지. 과거에는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수행 2번. 이기애정이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하는 거니까 7월부터 9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가로 열고 과세. 신용카드에도 카과가 있고 카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AT 1급 시험에는, FAT 1급 시험에는 카면은 안 나와요. 카과만 나오니까 여기서 신용카드 과세라는 것은 카과를 말하는 겁니다. 카과로 발생된 매출 건수와 공급 대가의 금액은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매입 매출장 조회하세요. 이렇게. 매입 매출장이라는 곳을 가보면은 매입 유형, 매출 유형별로 다 장부를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11번, 51번 이렇게 유형 입력했잖아요. 그 유형별로 찾아볼 수 있는 게 매입 매출장입니다. 그러면은 카드로 발생된 매출이니까 매출을 선택하고 17번 카드 과세를 선택하면 몇 건 공급 대가? 공급 대가는 뭐죠? 세금 합한 거. 합계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매입 매출장 조회하는 법 가서 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장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금출납장 바로 밑에 있죠? 매입 매출장을 보시는 요령은 딱 들어가면은 기간을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기간은 7월부터 9월, 이기 예정이라고 그랬으니까 7 엔터 엔터 9 엔터 엔터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느냐? 여기 구분해서 매입이냐 매출이냐를 먼저 구분해 줍니다. 목록을 눌러보면 매입 매출 선택이 있죠? 이번에는 매출입니다. 매출. 그 다음에 커서가 어디로 왔어요? 과세 유형으로 왔죠? 과세 유형을 눌러보면 매출 중에 유형이 뭐예요? 11번, 12번, 13번, 14번 이런 것들이죠? 그거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으라는 것은 카드 과세 매출을 찾으라 그래서. 그러면 여기 17번. 카드 과세 매출이 카과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금액에서는 그냥 엔터 해가지고 전체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몇 건이냐 물어봤으니까 여기 한 건 되겠고, 공급 대가가 얼마냐 그랬으니까 공급 대가는 합계니까 16만 5천 원이다. 그래서 한 건에 16만 5천 원. 이걸 답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입 매출 넣을 때, 입력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매입인가 매출인가 이게 구분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매입이다 그러면 여기서 매입, 그리고 여기 과세 유형을 눌러보면 매입은 51번부터
쭉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전체 매입 전체를 봐야 되겠다. 그럼 매입 전체. 예. 유형별로 봐야 되겠다. 51번 카과만 봐야 되겠다. 뭐 51번 카과.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장부를 조회해 볼 수 있는 매입 매출장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수행 내용, 예, 없군요. 네, 뒤에 또 장부조회 연습 문제도 또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장부조회 하는 거 연습 좀 필요하다. 자, 다음에 제2절에는 회계정보 활용, 예, 회계정보를 좀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공되고 있는 회계정보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정보는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말이 안 되고 재무제표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회계정보를 분석하는 몇 가지 지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회계정보를 분석하는 몇 가지 지표에 대해서 소개를 여기서 해놨어요. 자, 첫 번째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표들을 산출할 수가 있느냐.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자, 여기서 낮을수록 좋은 것과 높을수록 좋은 것을 우선 한번 구별을 해보면은 유동성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당좌, 이것도 높을수록 좋아요. 부채, 이거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기자본 비율, 네, 높을수록 좋은 것이죠. 네. 여기서 높다는 의미는 최소 100을 넘으면 너무 좋죠. 네. 1 이상. 1 이상. 자, 왜 100을 넘으면 좋은가? 높은 것들은 한번 유동비율의 공식을 보시면은요.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이 분자이고 유동부채가 분모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1년 내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것이 10,000원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안에 우리 회사는 10,000원은 현금화 할 수 있어. 그런데 밑에 유동부채는 뭡니까? 1년 안에 상환해야 될 빚이죠. 1년 안에 상환해야 될 빚. 이것이 10,000원이라고 봅시다. 똑같이. 그러면 딱 100%예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기업은 단기에, 그러니까 차기에 우리가 이제 기말에 분석 재무제표가 나오니까 만약에 우리 2019년 결산에서 3일 패션이 이런 결과가 나왔어. 유동자산 10,000원, 유동부채 10,000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면 3일 패션의 2020년도에 재무적으로 뭐 돈을 땡겨야 된다든가 차입을 해야 될 그런 큰 고민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예. 뭐 시차가 좀 있겠지만은 1년 통틀어서 벌어들인 돈으로 다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돈을. 유동자산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유동비율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기업의 지급 능력. 네. 지급 능력이 있느냐, 이 회사가. 이게 100%가 안 되면은요. 100%가 안 되면 지급 능력이 있을까? 이 회사가 그러면 앞으로 추가 대출을 금융기관에서 해줄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죠. 이 회사 신용이 어떤지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용관계가 나쁘다. 만약에 신용이 나쁘다 그러면 이 회사는 내년에 아주 어려움을 봉착할 수가 있어요. 왜? 회사 내에 돈도 없지. 갚아야 될 빚은 내년에 정해져 있지. 은행의 신용은 나빠가지고 추가 대출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영자들이 자기 사재를 털어놓든지 주주들이 뭔가 큰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동비율이라는 것은 이 회사가 내년에 갚기로 약속한 것들을 제대로 다 갚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표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당좌 비율입니다. 당좌 비율은 유동 비율보다 이건 100이면 뭐 너무나 좋겠지만 100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당좌 비율 100 나오는 회사다 그러면 엄청난 회사입니다. 왜 그러느냐? 당좌 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유동 자산에는 상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창고에 있는 상품 팔면 돈이 되잖아요. 유동 자산에는 그 창고에 있는 상품,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당좌 자산은 뭡니까? 통장에 들어있는 거. 당장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라 유가증권 같은 거는 당좌 자산에 포함돼요. 주식 같은 거 이렇게 사놓은 거. 예, 그다음에 그 은행에 뭐 1년 만기 예금 같은 거 들은 거. 야.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 상품들 전부 당좌 자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좌 자산은 그냥 찾으면 바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부채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는 유동자산이었는데 지금은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자산, 즉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회사는 빚을 다 청산할 수가 있겠구나. 이게 만약에 100%가 나오면. 그렇죠? 1년 안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갚아야 될 빚이 유동부채인데 그것을 지금 당장이라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당좌자산은 단기 채무를 당장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당좌 비율이 아주 100에 가깝다 그러면 그 회사는 현금이 아주 많은 회사입니다. 현금이 아주 많아요. 현금이 많이 보유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제3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유동성이 매우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분자가 부채 총계가 되고 빚이죠. 밑에가 분모가 자기 자본입니다. 예.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게 뭐예요? 자산이죠. 그러니까 자산에는 부채와 자본으로 되어 있는데 부채가 자기 자본에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100이 나오면 괜찮아요. 부채 비율 100이다 그러면 내 돈이 100만 원이고 부채도 만 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회사의 총 자산이 반절은 빚이고 반절은 순수한 자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최고의 그 금융위기를 겪었던 시절이 바로 1900년도 말에 2000년도 초까지 그 IMF라는 시기를 거쳤잖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 부채 비율이 400% 내지 600%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회사 자본이 만 원이면 부채는 6만 원, 4만 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을 이렇게 계열사를 인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다 인수한 거예요. 예. 돈을 벌어서 인수한 게 아니라.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당을 못하죠. 다 팔죠 이제. 예. 그래서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다 되었어. 예. 많은 재벌사들이 그때 다 처분을 하는 거죠. 예. 잘 살아남은 기업도 물론 있지만 아주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자, 부채 비율,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로서 이건 높을수록 채권자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다.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는 채권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가 좀 위험하다. 이 회사는. 왜냐하면 여기 만약에 위기가 오면은 지금은 뭐 별 문제가 없어요. 평상시처럼 별 문제가 없는데 위기가 온다는 것은 뭐냐면 채권자 중에 제일 그 큰 채권자가 어디겠어요? 금융기관이잖아요. 금융기관이 위기가 오면 채권을 회수를 하려고 그래요. 갚으라. 네. 기업들이 돈이 없는데 갚을 수가 있나요? 못 갚게 되죠. 그래서 회사가 매우 위험해지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만약에
기업들이 돈을 못 갚으니까 금융기관이 망했잖아요. 예. 과거에는 우리가 은행이 망한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어떻게 은행이 망할 수가 있나? 돈만 받는 기업인데. 근데 우리가 경험했죠. 은행도 얼마든지 망할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을. 지금 문 닫은 이름도 없어진 은행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유명한 은행들이 지금 이름도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부채 비율, 네, 적당히 우리가 경영을 하면서 부채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예.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율은 부채 비율의 반대죠. 자기자본이 분자가 되고 밑에에 자산을 넣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 중에 내 돈, 순수한 내 자본은 얼마냐.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기자본이 100이 나온다 그러면 빚이 하나도 없는 거죠. 빚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니까 이거 자기자본 비율이 뭐 50%만 나와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50%만 나와도. 자, 그래서 회계정보 분석, 이러한 재무제표를 가지고요, 굵직굵직한 이보다 더 디테일한 분석들도 많이 있어요. 네. 이런 다른 어떤 차원에서 더 세밀한 분석도 있지만 적어도 이러한 분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회계 공부한 사람으로서 재무제표를 보고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 비율 이런 거 정도는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낼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시험에서는 말이죠, 이 공식을 알려줘요. 예, 공식을 외워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험생들한테 만약에 유동비율을 물어봤어요. 6월 말 현재 유동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유동비율 공식을 옆에 써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동비율은 손익계산서 가서 봐도 안 보이죠? 어디 가서 봐요? 재무상태표에 가가지고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곱하기 100 해서 밑에 보기에서 맞는 걸 찾으면 되겠죠. 자,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지표, 이익률 분석입니다.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이익이 매출 총이익도 있고 영업이익도 있고 당기순이익도 있고 이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바로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가지고는 당기순이익률 잘 계산 안 합니다.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갖다가 주식수로 나누어 가지고 주당 순이익률을 계산합니다. 주당 순이익. 그럼 만약에 우리가 주당 순이익률이라는 것은 맨 밑에 있는 것은 한 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이런 것이 의미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배당을 한다는 것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갖다가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수가 많으면 이익은 일정한데 주식수가 많으면 한 주당 가져가는 몫이 작아지는 거고, 이익이 일정한데 주식수가 적어. 그러면 쪼개는 게 커지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이익 배당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가. 자기 몫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당 이익률,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익이 만약에 100조가 났다. 그럼 100조를 삼성전자의 주식수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주당 이익은 어떻게 되지? 예. 또 하이닉스가 이익을 만약에 30조가 났다. 그러면 30조를 하이닉스의 발행 주식수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하이닉스의 한 주당 이익은 어떻게 될까? 예. 이게 그러니까 금액이 크다고 해서 한 주당 이익이 반드시 큰 거 아니에요. 발행 주식수가 많으면 조각은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거는 주주들의 몫을 평가해보는 그런 의미다. 자, 가장 여기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이죠, 언론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자주 접하는 이익률이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뭐 매출 총이익률도 나름대로 의미가 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을 갖다가 매출액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 매출 원가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자재를 얼마나 싼 걸 쓰느냐, 상품 매입을 얼마나 싸게 사오느냐, 그럼 그 부분만 여기에 가만히 돼 있다면 밑에 있는 영업이익률은 원자재를 얼마나 싼 걸로 했느냐, 그러니까 제조를 얼마나 싸게 했느냐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 영업이익에는 뭐도 들어가 있어요? 판매관리비도 들어가 있죠. 판매관리비도 차감하잖아요. 예, 판매관리비라는 것은 인건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빌려서 쓰는 자산이 있다면 그런 임차료들을, 예, 이런 것들이 다 판매관리비가 다 판매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차감한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야말로 영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률이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그 아이템이 수익성이 있느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이익률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라면 공장들이다. 그러면 라면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막 차이가 날까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그리고 뭐 다른 제조업, 뭐 만약에 반도체 제조업이다. 그럼 반도체 제조업의 이익률, 영업이익률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특별히 좋으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야, 영업이익률이 좋다면은 그 사업은 나도 한번 하고 싶다. 사업가들이 그렇게 판단하겠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요. 내가 새로운 사업을 그러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하려는 건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무슨 사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나? 이런 판단을 해본다면은 쫙 업종별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아마 영업이익률의 각 업종별 영업이익률을 분석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영업이익률이 높은 게 영업을 해서 사업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서 그 성과로 얻은 이익이 바로 영업이익률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얼마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이런 걸 논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이익에 관한 분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행 1번 전기의 유동비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재무제표를 조회해라 그랬는데 아니 재무상태표를 조회해라 그랬죠. 왜 그래요? 유동비율이라는 것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야 되니까 유동자산 유동부채는 재무제표에 가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전기 거를 보라고 그랬으니까 전기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가지고 12월 달로 조회를 해보면은 우리가 비교식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이런 것을 오른쪽에는 제5기 것 전기 것이 있고 왼쪽에는 6기 단기 것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전기와 단기를 비교한다. 그래서 이걸 비교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도 비교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동비율 한번 계산해 봅시다. 유동자산 여기 있네요. 계산기를 가지고 121370 하고 나누기 한 다음에 유동부채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유동부채 여기 있네요. 위치를 잘 찍어야 돼. 그래서 94652,000 94652,000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는 하면은 1.28이 나오잖아요. 1.28 그러면 1.28에다가 곱하기 100 하는 거죠. 곱하기 100 율이니까 그러면 128%가 답이 되는 거죠. 128%. 만약에 소수 한 자리에서 올림하시오. 그러면 129. 소수 한 자리에서 버림하시오. 아니 소수 한 자리까지 소수 한 자리까지 구해라 그러면 128.2 해야 되겠죠.
뭐 올림, 버림, 반올림 이런 건 여러분 알 것이고요. 정수로 구해라. 그러면 정수로 버림하여 구해라 또는 반올림하여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소수 처리에 대해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관식은 없을 테니까요. 밑에 보기에서 정확한 걸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된다. 계산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여기 수행 1번처럼 이렇게 질문만 하지 않고 실제 시험에서는 공식을 알려준다는 거죠. 뭐 외우려고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자, 두 번째, 당기의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냐?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손익계산서 한번 조회해 봅시다. 손익계산서 해가지고 12월 달로 조회를 해서 당기의 매출 총이익률을 물어봤나요?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것은 매출 총이익 이거 단기 거니까 여기서 봐야죠. 67050 67050 나누기 매출액 이걸로 나눠야죠. 11050 했더니 0.6065 이렇게 나왔어요. 정수로 구한다면 곱하기 100 하면 60%고 반올림해서 구하면 61%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행 3번은 당기의 주당 순이익은 얼마냐?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발행 주식수는 만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손익계산서니까 맨 밑에 보면은 당기순이익이 여기 나옵니다. 이것을 만으로 나누면 되죠. 47634 385 나누기 만주 했더니 한 주당 4,763원이 돌아가요. 4763이다. 그런데 이제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게 주당 순이익을 구하는 게 저기 기능 모음에 양식이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써도 되고요. 여러분이 기능 모음에 있는 계산기를 써도 좋아요. 자, 기능 모음에 가면은 주당 손익이라는 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주당 손익 여기 클릭을 해서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밑에다가 요 두 번째 칸 주식수에다가 주식수만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을 한번 넣어볼까요? 10000 그리고서 엔터 치면은 밑에 4763 나오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밑에 당기순이익 밑에 주당순이익이 한 줄 더 나타납니다. 확인 누르고 밑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기본 주당이 4763하고 손익계산서에 한 줄이 더 나타납니다. 단기와 전기 거를 다 구해놓으면 전기 거도 여기 계산이 되고 단기 거도 계산이 돼서 전기와 단기의 주당 이익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비교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전기에도 만주였다 그러면은 주당 손익에 여기는 아까 이쪽에만 만을 넣습니다만은 전기에다가도 만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주당 이익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구나. 전기에는 한 주당 이익이 2,700원인데 이번에는 4,700원으로 아주 좋아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309페이지) 하단에 팁을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시험에서 회계정보 활용하기는 회계정보를 분석하는 문제로 출제되고 분석에 대한 계산 공식은 제시되므로 자료를 조회할 능력만 갖추면 맞출 수가 있다. 장부를 보고 찾아만 볼 줄 알면 된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찾아서 계산기만 잘 두들기면 누구나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3일 패션의 공부를 다 마쳤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는 AT 시험 맛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백데이터를 우리가 설치를 미리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를 해놓은 사람도 있지만 자,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어디로 가시느냐면 네이버나 다음을 이용해서 이 사이트 우리 출판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의 출판사가 31i.com인데요. 31i.com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상단에 있는 제품몰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 사이트입니다. 31i.com에 여기 제품몰 메뉴 클릭하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수험서 안내라는 메뉴 중에 AT 수험서 자료실이라는 메뉴 클릭하시고요. AT 수험서 자료실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백데이터들이 쭉 보이는데 이 백데이터 중에 우리가 다 받아야 될 백데이터는 회계 실무 1급 회계 실무 1급 2019년 2월 11일 날짜 업데이트 된 것입니다. 예, 요거 클릭하시고 여기 녹색 부분에 있는 여기를 근데 이거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이 프로그램을 끝내 주셔야 돼. 예, 이 프로그램을 닫고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설치가 제대로 됩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으면 닫아 주시고요. 여기 초록색 여기를 클릭하여 다운받으세요. 해서 여러분의 PC에 저장을 해두려면은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저장을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해두시면 되고 그냥 이번에 실행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실행을 누르면 새로 설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행이 될 때 모든 파일에 적용하신 다음에 예 눌러서 이렇게 압축을 풀고 나면 스마트 A가 새로 시작이 돼요. 이때 예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돋보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많은 회사들이 여기 설치가 됐어요. 3001번, 3002번, 3003번 쭉 있는데 오늘은 3100번을 용산전자가 있을 겁니다. AT 시험 맛보기 3100번으로 확인 로그인 이렇게 눌러주셔서 시작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연습하실 때도 이제 프로그램은 우리 여기 사이트죠. 프로그램은 KI CPA 사이트 한국공인회계사 AT 자격시험 사이트가 이게 따로 있죠. 여기에서 프로그램은 받으시고 여기 교육용 프로그램 그리고 이 교재의 뒤에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용산전자 이런 회사 데이터들 거래처 같은 거 다 이제 입력을 안 하거든요. 거래처 같은 거 다 입력돼 있어요. 그거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받는 곳은 지금 방금 받은 31i.com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 시험 맛보기 요거는 뭐냐면요. 이 용산전자라는 회사를 통해서 말이죠.
AT 실기시험, 그러니까 FAT 1급의 실기시험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용산전자 문제가 문제 나오고 뒤에 풀이 나오고 문제 나오고 풀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1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거 풀이를 봐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험에 나올 때 실기시험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용산전자 무슨 회사는 무엇을 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읽고 가는 게 좋아요. 뭐 화장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인지,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법인인지,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인지, 이런 것도 이제 뒤에 문제를 실무하면서 전표 입력하면서 이것이 참고가 되니까 아무리 바빠도 오늘 시험 보는 회사가 무엇을 도소매하는 법인인가, 요걸 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문제를 시작하시라는 거. 시험은 항상 법인으로 나오고요. 개인 회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FAT 1급은 제조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템은 그때그때 달라요. 뭐 컴퓨터를 도소매한다, 의류를 도소매한다, 아니면 화장품이다, 뭐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실무 수행 유의사항을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 없도록 잘 이해를 해놔야 돼요.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라는 얘기고요.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에 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FAT 1급은 일반 전표 입력 문제 따로 쭉 모아놓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는 부가가치세 문제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죠. 그런데 이제 급수가 올라가면 TAT 2급, 1급에서는 섞어놔요. 그 다음에 2번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용이라고 그랬죠. 자, 적용을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3일 패션에서는 적용을 다 입력을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밑에서 번호를 고르기도 하고 뭐 2월 무슨 건강보험료 납부 이런 걸 썼죠. 네, 앞으로 시험을 대비할 때는 적용을 채점하지 않으니까 그냥 엔터로 그냥 지나가세요. 방향키로. 다만 이거만큼은 적용을 채점하니까 타계정으로 대체되는 것과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라 그러는데 이게 딱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8번 적용입니다. 8번이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래냐 하면은요, 네,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상품을 기부했다고 한번 볼까요? 네, 기부했다. 상품을 기부했어요. 그러면 금액을 알아야 우리 회계 처리하잖아요. 네, 상품의 뭐 원가는 10,000원이고 시가는 12,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원가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차변에 기부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하죠. 비용 발생. 물품 기부를 하는데 우리 회사는 원가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의 원가로 뭐가 돼요?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이것을 대변의 상품을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것이 매출 원가로 들어가요. 상품이 줄었으니까. 상품이 대변에 가면 상품 재고가 줄어들죠. 그러면 상품 재고액을 뺀 것을 우리가 전부 매출 원가로 계산하잖아요.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 것은 다 우리 매출 원가다 이렇게 배웠죠.
대변의 상품은 뭐예요? 상품 계정의 대변은 상품을 줄이는 거죠. 상품을 줄인다는 건 재고가 줄어드는 거죠. 재고를 줄인 것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원가에 반영되죠.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상품을 이럴 때 여기다가 8번이라는 적요를 딱 찍어줘요. 적요 번호에 8번이 있어요. 그 이름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타 계정으로 대체. 8번 적요에 타 계정으로 대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거 꼭 해주어야 돼요. 안 해주면 계산이 잘못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가 틀려요. 안 해주게 되면. 왜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변에 상품을 적으면 상품 재고액이 줄어드는데 그냥 놔두면 재고액 줄어든 것만큼이 매출 원가로 가산이 된다 이거죠. 이건 매출 원가가 아니에요. 뭐예요? 기부금이에요.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란 말이죠. 영업의 비용이니까 영업이익에 반영이 안 돼야 돼요. 그런데 매출 원가로 들어가 버리면 매출 총이익에도 영향을 주고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정확한 손익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기부금만 있겠습니까? 상품을 가지고 설날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 상품을 선물로 줬다. 그럼 뭐예요?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예. 직원이 100명이고 한 사람당 10,000원짜리 상품을 줬다면 100만 원이란 말이죠. 그걸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대변은 우리 회사 상품이죠.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재고 금액이 빠져가지고 이게 매출원가로 한단 말이죠. 이건 매출원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려면은 8번 적요를 이건 걸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채점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상품을 가지고 기부도 할 수 있고요. 직원들에게 그냥 주면은 그 복리후생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가구를 만드는 회사든 도소매하는 회사다 그러면 회사 사무실에 가구가 필요하는데 다른 회사 걸 사서 쓰겠어요? 우리 회사 걸 쓰겠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 회사 상품을 비품으로 대체해서 쓰는 거죠. 그것이 타 계정으로 대체입니다. 재고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 팔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 이게 바로 타 계정으로 대체다. 예. 그 외에도 극히 다른 예제가 있긴 한데 우리 FAT 1급에서는 이런 정도로 나온다 이거. 그래서 요것만 어떻게 해요? 적요를 꼭 입력해야 되는데 코드로 입력해야 돼. 타자 하면 소용이 없어요. 코드로 넣어야만이 그게 반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얘기한 게 요 2번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3번은 채권, 채무, 예금 거래. 요거는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코드. 그래서 예금이다 그러면 국민은행인지 신한은행인지 꼭 코드를 거래처로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금 이런 것들이고 채무, 예, 외상매입금, 지급음 이런 것들 반드시 거래처를 뭐로? 코드로 넣어라. 다른 거는 뭐예요? 거래처 안 넣어도 돼요. 거래처 넣으면 틀립니까? 틀리진 않아요. 예, 그렇다고 점수를 더 주는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 중에 거래처가 나오면 무조건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뭐 나쁘진 않습니다. 헷갈리니까. 뭐 나는 헷갈린다 이거야. 이것이 채권인지 뭔지 잘 오락가락해. 그러면 문제에 거래처가 나오면 무조건 넣는다. 네, 그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채점은 채권, 채무, 예금 거래에 대해서 거래처를 코드로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지문에 따라 추가 작업해야 된다. 그래서 자금 관리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받으러금, 지급음. 무조건 F3 눌러서 밑에 관리해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에서 업무용 승용차가 나오면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관리 항목을 관리를 해줘라. 그러면 차량 유지비 이런 거에다 놓고도 F3 눌러서 이게 몇 호차 유류비였는지 이런 거 관리해줘야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써야 된다. 여러분 알다시피 복리후생비 이런 거 검색하면 500번대부터 6, 7, 800번대까지 쫙 있잖아요.
그러면 판매관리비는 800번대를 꼭 써야 되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라면은 500번대나 600번대, 700번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계정 코드를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0번대를 잘 골라라 하는 얘기고. 등록된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처럼 어디다 기부했다 그런데 기부금이라고 안 하고 세금과 공과로 했다든가 이런 것은 적절한 계정 과목 사용이 아니잖아요. 적절한 계정 과목을 써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계정 과목 분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 수행 유의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와요. 모든 회차. 그러니까 이것을 잘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고 앞으로 문제 풀 때는 이 부분은 별도로 읽을 필요 없겠습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쉬었다.